네, 안녕하세요. 정신사 주지 중현입니다. 제가 그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차담을 하면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스님은 출가를 왜 하셨나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 질문을 할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스님이라고 하면 세상과 단절돼 가지고 홀로 그 온갖 유혹을 다 뿌리치고 정말 고행을 하면서 덕도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수행을 하는 그런 어떤 수행자의 모습, 그런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출가를 하지 않고도 뭐 수행이면 수행,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왜 굳이 출가를 했을까? 아마 이 두 가지 생각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의 성직자, 스님이죠. 스님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된 이미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고정된 이미지가 깔려 있다 보니까 스님을 이제 직접 만나게 되면 저 스님은 왜 출가를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스님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 당시 같은 경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고대 인도죠. 2500년 전 인도. 그때 같은 경우는 카스트 사회에서 제일 위에가 이제 바라문 계급인데, 바라문 계급 같은 경우는 인생을 4단계로 나눴어요. 처음에는 이제 학습기. 이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시기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한 가족을 책임지는, 자식들을 책임지는 시기. 가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을 다 키우고 가장의 의무를 다 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임석이라고 해가 숲을 임자 몸을 썼죠. 숲속으로 들어가서 숲속에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마치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아래서 수행하듯이 마지막은 본인이 어느 정도 수행을 했다 생각을 하면 이제 유행기라고 해가지고 정처 없이 떠도는 거죠. 어디 한 군데에도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떠도는 유행기 이렇게 나눕니다. 이 단계를 나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가주기에서 임석기로 넘어갈 때 출가를 한다는 그런 말이죠. 바라문 계급은 출가하는 게 남자인 경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부처님은 그 당시에 바라문 계급만이 아니고 천민이든 그사트리아 같은 모사 계급이든 모든 계급 다 출가를 받아들였고 심지어 여성까지도 파격적으로 그때 당시에 출가를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좀 다르죠. 그럼 고대 인도 같은 경우는 출가라는 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게 불교만의 어떤 문화 전통이 아니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떨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불교 국가다 하면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얀마인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출가를, 남방불교는 출가를 7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출가했다가 반석했다가 계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출가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출가해서 뭐 한 달, 7일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어른이 되면 뭐 결혼하기 전에 한번 출가해가지고 또 성녀 생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출가를 한다 그러면 이건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출가할 때 이제 가족들이 다 가가지고
수계를 받을 때 수계를 하는 큰 스님 앞에 이제 공양물도 바치고 절에 여러 가지 공양도 올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아주 즐거운 자리, 깊은 자리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어떠냐? 고려시대는 불교국가였으니까 당연히 출가가 그렇게 비일상적인 것은 아니었을 거고, 조선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교를 이렇게 이제 배척한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조선시대에도 보면 지금하고는 출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랐어요. 절집에서 내려오는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고을 원님 세 사람이 굶어 죽어야 스님 한 명이 굶어 죽는다. 이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웬만한 큰 사찰에 딸린 토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스님들이 상당히 풍족하게 산다, 이렇게 아마 인식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식을 절에 판다, 이런 그 풍속 아닌 풍속이 얼마 전까지는 제법 있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문의를 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 보시는 분이 이 아이가 지연업이 지중해서 절에 아이를 팔아야 된다. 아이를 절에 보내기가 정 힘들면은 절에 보시를 크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산더미만큼 걱정을 안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풍속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하기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천재지변이 많았고, 그러면은 이제 기아나 홍수나 이런 것들로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 때가 많았을 거다 이겁니다. 그럴 때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럼 자연히 집에서 이 아이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절로 보내자. 절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를 절에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았을까. 이게 또 근거가 있는 게, 지금은 우리 스님들 교육기간인 강원이 4년이지만 예전에는 10년 그 교육기간이 됐어요. 그럼 여기 이 10년이라는 거는 불교에 대한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일반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글자부터 해가지고 한문,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런 어린 나이에 부모가 절에 맡기는 생계형 출가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는 어떠냐?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단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생활 습관, 풍속이 한번 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인 하나의 커다란 단절을 겪고, 또 그 뒤에는 전혀 생소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해방 후에 나라를 만들었다고 봐야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예를 들면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수의 정치 군인들이 이 나라 정치를 좌우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경제 관료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앞서서 선도하고 이끌었죠. 그리고 학계에서는 교수님이라고 해서 학업의 연구에 종사하는 분들을 저희가 다 존경했습니다. 한 80년대, 한 9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좀 엘리트 중심으로 이 나라가 이끌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보면 조선시대 불교가 임진왜란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승리욕불 정책으로 해서 불교가 많이 약화됩니다. 정체가 되고, 쉽게 말하면 불교의 좀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조선 말에 경허 스님이 이제 등장하면서 선종 중심, 가나선 중심으로 우리 한국 불교를 다시 중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뭐 효봉 스님, 현대에 들어와서는 성철 스님, 수홍 스님 같은 일반인들도 다 아는 그런 유명한 큰 스님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아, 스님들은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사실 뭐 한 20, 30년 전만 해도 성철 스님의 그 유명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거는 뭐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한때 우리나라도 큰 스님이 대중적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까지만 해도 불교는 어떤 엘리트 수행자, 개인이 사회와 인연을 끊고 정말 유혹을 다 뿌리치고 엄청나게 그 각고의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로서의 스님의 이미지가 한동안 각인이 됐죠. 근데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변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그동안 우리나라를 성장하고 발전시켜 왔던 그런 엘리트 집단이 하나의 이제 기득권 집단이 되고 적폐 집단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보면 대중들이 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종교가 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지금 당장 2021년도만 해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입니다. 불교가 16%, 개신교가 17%, 가톨릭이 6%, 종교가 있는 사람은 40%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에 불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16명밖에 안 되는 거죠. 사회가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출가를 해서 어떤 성가 집단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여건만 되면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출가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수행에 전념하면은 경제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출가를 하지 않고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시대, 그리고 종교가 과거처럼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현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왜 저 스님은 출가를 했을까? 이런 질문에는 과거에 이제 기존에 내려오던 이미지는 어떤 정말 그 힘든 수행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고행하는 뭐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수행자의 이미지가 있어 왔는데, 이것이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퇴색하고 희미해지면서 굳이 출가하지 않고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왜 굳이 출가를 했을까?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의문이 같이 겹쳐지면서 그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스님들 개인을 놓고 보면 출가의 이유가 다 개인마다 나름대로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출가에 대한 이미지가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 출가에 대해서 어떤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염두에 두고 되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출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출가를 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가 새롭게 우리 시대에 맞게 변신을 하는데 일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불교의 영역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가를 하는 게 더 요즘 시대에 적합한 출가에 대한 이미지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직업으로서의 정직자가 된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출가를 바라보는 게 우리 시대에 더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